안녕하세요. PT선배 대표 고용범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학원을 2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도 처음에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그들의 공부 시간의 부족, 그 다음에 잘못된 책으로 공부,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학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보다 공부 시간이 많은 학생들도 많았고, 그 다음에 책도 저랑 비슷한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그런 성적의 격차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결론을 만들어냈는데, 그 결론은 저만 느낀 결론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 가르치러 오시는 전국 몇 등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니까 다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. 자, 일단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,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, 그 다음에 인과관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. 근데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 중심, 그냥 단순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.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화학에서 나오는 주제인데요. 화학의 연력학에서 나온 주제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, 자, 연력학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, 이 단열된 용기에 여기에 A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 B 기체가 들어있고 NA몰, NB몰, 그 다음에 온도가 TA, 온도가 TB, 그 다음에 이 용기가 단열되어 있고요. 제가 이 가림막을 떼주면 두 기체가 가운데로 확산하면서 가운데로 모이게 될 것이에요.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T' NA 플러스 NB, NATA 플러스 NBTB, 이렇게 될 것이에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.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법칙이랑 정의로부터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공식이 도출되는지 그 과정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아셔야 되는데, 연력학 제1법칙,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. 델타 E는 Q 플러스 W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의 정의,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EX 곱하기 DV. 근데 지금 제가 이 가림막을 뺀다 하더라도 이 기체의 이 개의 부피, 이 개의 부피는 변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1의 정의에서 이 dv가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제 정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,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런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정의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 사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뜻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숙지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, 자, 여기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dv가 0이에요. 그러므로 여기 연력학 제1법칙에서 W가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개가 또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Q값 역시도 0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겠죠. 즉 혼합 전에 내부 에너지 합과 혼합 후에 내부 에너지 합이 같아야 돼요. 그럼 제가 먼저 혼합 전에 내부 에너지 합을 적어 본다면, 혼합 전에 내부 에너지 합은 A의 내부 에너지는 NaCV TA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B의 내부 에너지는 NB CV, TB가 될 것이에요. 그 다음에 혼합 후의 내부 에너지를 본다면, 혼합 후에는 이제 두 기체가 합해졌으니까 몰수가 합해지겠죠. 그럼 합해진 몰수 NA 플러스 NB가 두 기체의 몰수 합이고요. 그 다음에 정적 몰 비율 CV, 그 다음에 새로운 온도 T' 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 한 다음에 정적 몰 비율이 같다는 전제 조건을 둔다면 이것을 이렇게 소거시킬 수 있겠죠. 근데 이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나 사용했어요. A 기체와 B 기체의 정적 몰 비율이 같다는. 그러니까 모든 공식에는 이렇게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전제 조건을 빠뜨리기 쉽겠죠.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출제될 때 이 전제 조건을 살짝 바꿔서 출제한다면 우리가 암기한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. 근데 과정 중심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이 과정 중심에서 전제 조건을 살짝 바꿔서 다시 결과를 내게 되면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 과정 중심의 공부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 중심의 공부는 이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한두 개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. 일단 이 과정 중심의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5개념을 좀 수정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5개념이 수정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연력학에서 또 표준 상태라는 정의가 나와요. 표준 상태라는 게 뭐냐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1의 2t,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1의 2t이에요. 그 다음에 각 수용액의 이온들의 농도가 1몰 농도 1대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.
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공기중은 전체 압력은 1atm이지만 표준 상태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공기중을 이루는 기체들, 질소 기체, 산소 기체 이렇게 있는데 질소 기체의 분율은 79%,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21%, 즉 질소 기체 부분 압력은 0.79atm, 산소 기체 부분 압력은 0.21atm 이렇게 각자의 부분 압력이 1atm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기중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. 그럼 만약에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이 표준 상태에 대해서 5개념을 가졌다고 해봅시다. 다 전체 압력이 1atm일 때를 표준 상태라고 5개념을 가졌어요. 그러면 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이 5개념이 수정되게 돼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표준 상태에서는 반응지수 Q가 1이다 라는 지문이 나와요. 그러면은 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정의 가지고 이 결과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 유도하기 위해서 반응식을 하나 만들겠죠. A 기체 플러스 B 기체가 C 기체가 되는 반응식을 하나 만들고 이 학생이 알고 있는 정의를 대입해보면 전체 압력이 1atm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분압이 3분의 1 atm이 된다면 이 학생이 알고 있는 정의에 맞을 것이고 근데 이 정의를 가지고 Q값을 구해보면은 3이 나오죠. 즉, 이 결과를 참으로 만들지 못해요.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깨닫겠죠. 아, 내가 표준 상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.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표준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봐봐야겠구나. 자세히 봤더니 전체 압력이 1atm이 아니라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1atm일 때를 표준 상태로 하는구나. 그 다음에 그걸로 수정해서 다시 Q값을 구해보면 이것을 참으로 만들 수 있죠. 근데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, 전체 압력 표준 상태에서 1atm,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Q는 1.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봐요.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약간 문과식으로 공부하는 건데 표준 상태에서는 1번, 뭐 전체 압력이 1atm, 뭐 그 다음에 두 번째, 반응지수 Q는 1.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. 근데 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가운데 정의를 기준으로 두고 이 기준으로부터 그 결과가 어떤 과정, 어떤 전제 조건에 의해서 도출되는지 과정 중심의 공부를 한다는 거죠.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이들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최대한 만들면서 정교하게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생물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생물 공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.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서. 두 번째, 그 다음에 인과관계,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인과관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. 세 번째,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다른 단원하고 연계시키면서 공부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험생 때 공부했던 주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본인이 공부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. 제가 수험생 때 칼슘 조절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. 우리 몸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파라토르몬이고요. 두 번째가 칼시토닌이고요. 세 번째가 비타민 D예요. 근데 이 세 가지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파라토르몬이에요. 그러면 이 파라토르몬이 우리 몸에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. 우리 몸에 갑상선이라는 게 목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이 목을 앞에서 감싸고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 목을 뒤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이 갑상선의 뒤쪽에는 4개의 엽이 달려있는데 이 4개의 엽을 우리는 부갑상선이라고 불러요. 이 부갑상선에서 이 파라토르몬을 분비하는데요. 언제 분비하느냐?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이 엽이 직접 인지해서 이 파라토르몬을 분비해요. 그렇다면 당연히 이 파라토르몬의 역할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는 거겠죠. 혈중 칼슘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에 작용을 하는데요. 첫 번째가 뼈고요. 두 번째가 신장이고요. 세 번째가 소장이에요. 근데 제가 소장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연결해놨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파라토르몬이 소장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작용을 해요. 그렇다면 이 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은 누구냐? 여기 있는 이 비타민 D예요. 그러면 비타민 D가 작용하는 경로를 한번 봐볼게요. 일단 비타민 D가 어떻게 합성이 되냐면 우리 피부 있죠?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합성이 돼요. 그래서 합성이 된 비타민 D가 근데 바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활성화 과정을 2번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간에서 두 번째가 신장에서. 근데 이 파라토르몬이 비타민 D의 신장에서의
활성화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소장에 가서 음식물로부터 칼슘 흡수를 늘려서 혈중에 칼슘 농도를 올려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파라토르몬이 뼈하고 신장에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데,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몸에 전체에 있는 칼슘 중에서 혈중에 있는 칼슘은 한 1%밖에 안 돼요. 근데 그 1%밖에 안 되는 혈중 칼슘 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있겠죠. 그러면 한번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일단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단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, 신경계에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경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,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축상 말단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와서 여기 세포질에 칼슘 농도가 높아져야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수 있었어요. 이렇듯 다른 단원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개 더,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근육 세포의 활면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세포질의 칼슘도가 높아져야 이 근육이 수축할 수 있었어요. 이렇듯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많은 기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. 자, 뼈하고 신장을 통해서 칼슘 이온 농도를 조절한다고 하는데, 그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. 뼈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하고 그 다음에 인산 이온이 이런 형태로 침착된 형태로 존재해요. 그 다음에 뼈에는 파골세포라는 게 존재하죠. 이 파라토르몬이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은 뼈를 살짝 녹여서, 파골세포가 뼈를 살짝 녹여서 혈중으로 칼슘하고 인산을 보내서 혈중에 칼슘과 인산의 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. 문제점이 뭐냐면 이 파라토르몬이 분비된 이유는 혈중의 칼슘 농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인산 농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. 근데 인산 농도가 정상의 상황에서 이 파라토르몬이 분비돼서 혈중의 인산 농도를 올려버린다면은 혈중에 인산 농도가 과다해지는 경우가 생겼죠.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?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얘네들의 농도 곱이 용해도 곱 상수 KSP를 만족하고 있어요. 근데 인산 농도가 과다해진다면 우리가 뼈, 신장, 소장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칼슘을 흡수해봤자 다시 다 뼈로 침착해 버린다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산 농도를 낮춰줄 기작이 필요해요. 이것을 개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신장을 사용하는 거예요.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고요.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는 이 재흡수를 억제해줘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중에 칼슘 농도를 올리고요. 인산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. 이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인산 농도를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KSP를 만족하면서도 혈중에 칼슘 농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값 있죠. 이런 결과값을 단순 암기되는지 여부, 이런 여부를 집중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. 근데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,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칼슘이 올라가고 인산이 올라가는지, 그 다음에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칼슘이 올라가고 인산이 떨어지는지, 이렇게 인과관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.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. 왜 이렇게 정확히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진도가 너무 버겁다. 진도가 너무 버거워서 자꾸 해치우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. 근데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피트에서 290점 가량 맞고 합격을 했지만 저도 진도 맞추기가 너무 버거웠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물은 기출까지밖에 못했고 그 다음에 물리도 기출까지밖에 못했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는 게 진도를 그저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면서 생각하셔야 될 점은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분 없게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